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절반을 부자로 살자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앞에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책을 옛날에 읽었을 거예요. 옛날에 읽었을 텐데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돈 버는 시간 동안 돈 못 버는 시간을 준비하라. 지금 시작해야지 100년 인생이 두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부자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살면서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인생의 후반부는 풍요롭게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절반을 리뷰하고 절반은 다음 영상에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당신도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정말 제가 읽으면서 진짜 뭔가 뼈 때리는 말과 그렇게 막 가슴에 묻히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던 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대요.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부자이신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모두 낙관적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서고 아무리 실패해도 새롭게 도전합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는 에이 안 될 거야. 에이 경기가 안 좋아. 아유 나 같은 게 어떡해. 에이 지금은 늦었어 라고 하면서 도전하지도 않고 항상 좋은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관론자가 될 것인지 낙관론자가 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전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부자이신 분도 있고 평범하신 분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여지없이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낙관해요. 어떤 시기에도 정말 좋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나를 존중하고 존중받고 싶고 그러기 위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존중받을 만한 일은 매우 많아요. 하지만 내 생각과 경험으로 볼 때 돈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다. 돈에 관련된 측면도 있겠지만 예술인, 시인 이런 분들은 돈과 상관없이도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저는 그리고 돈을 벌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밤새 아이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 키울 때 저 자신은 참 위대한 사람이야. 이거 애들 안 버리고 도망가는 나는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면서는 존중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돈 없이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크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이들이 다 자라면 뭘 하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저를 존중했기 때문에 돈을 모았습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아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좋은 화장품을 주고 나를 사랑하니까 비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액세서리를 막 많이 하면서 돈을 막 썼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반대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수입의 50%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내 목표치가 되면은 나이 한 40 정도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좀 투자하면서 돈을 좀 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우리들은요. 초, 중, 고 등 학교를 12년을 무려 다니고요. 대학까지 갑니다. 대학을 왜 가요? 취직을 하려고 갑니다. 4년 정도 대학을 다닌다고 치면 무려 16년간 공부하며 준비합니다. 뭘 위해서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16년 동안 돈을 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밤을 새워봤는가? 내가 내린 결론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보다는 부자가 되기 훨씬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해요. 우리가 16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한 그 노력으로 돈 버는 공부, 사업 공부, 투자 공부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땐 절반이 50세고요. 120세 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60부터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일찍이 돈은 모든 불평등을 평등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불평등을 평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고요. 남녀 차별도 매우 심했고 어머니가 어떤 출신이냐에 따라서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노비면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되고 노비의 자녀는 또 노비로 살아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불과 우리 몇백 년 전에 있었어요. 아직도 아마 그런 국가가 있을 겁니다. 성별, 국적, 지위, 직업 등과 관계없이 돈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통용된다. 예전에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신분 상승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과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 저자분은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떨 때 돈이 필요할까요? 병원을 아파서 가야 될 때, 차를 사야 할 때, 아이가 대학에 가서 학자금을 대야 할 때,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싶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더 나아가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집을 구해야 할 때. 근데 이 집을 구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미국의 립스들은 길거리에 살아갑니다. 실제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거지가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지위나 직업과 부모에 따라서 뭔가 달라졌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나의 노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에게 돈이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보도 셰퍼의 돈에는 돈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돈에 의해 지저분해진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받은 재산이든 월급이든 탕진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아까 제가 홈리스 얘기한 것처럼 깔끔하지는 않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돈을 밝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라고 해요. 주변에서 누가 돈을 밝히는지 찾아보자. 저는 친척 언니가 증권회사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니한테 물어보고 우리 가까이 있는 부동산 잘 모를 때 부모님에게 이 집 지금 이런 조건인데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가 아픕니까? 땅을 산 사촌에게 배 아픔, 질투를 느낀다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라고요. 맛있는 거를 사주면서 커피도 먹이면서 사촌에게 그 땅을 왜 샀고 얼마가 들었고 대출은 얼마를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그 매물을 얻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너무 많이 꼬치꼬치 물어보면 귀찮습니다. 그래서 대충 물어보고 너 대단하다. 너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니? 대단하다. 안목이 대단해. 너를 좀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너 바쁘니까 내가 중개사 한번 알려줘봐. 나도 한번 가보게 해서 중개사 연락처를 따서 중개사에게 가서 이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고 흐름을 배우는 거죠. 돈을 밝히는 사람, 지금 말한 것처럼 사촌을 통해서 중개인을 알게 되는 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는 누가 돈 벌었다, 누가 새로운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면 만나서 꼬치꼬치 물어봐요. 내가 그 사업 안 할 거라도, 그 땅 내가 안 살 거라도, 그 땅 살 돈이 없어도 배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악한 행동을 하면 악인이 되고요.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선한 행동을 하면 선인이 됩니다. 부자가 되어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해요.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정말 마음이 팍팍해지고 좋은 일은커녕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돈을 아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공짜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누구를 만날 때도 돈을 내기를 싫어하고
제가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많았어요. 저 아는 분이 제가 한 달에 생활비로 30만 원을 쓰면서 아이들과 살아갈 때 어느 날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오늘 밥은 다 내가 살게 하면서 저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30만 원 훨씬 넘는 돈을 한 끼에 타인을 위해서 훅 결제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 더 이상 얻어먹고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저렇게 30만 원, 40만 원 확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래서 다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생각도 예쁘게 하고 자녀들도 매우 잘 키웠습니다. 네,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애들한테도 여유롭게 너무 부러웠죠. 자, 그럼 부자로 평생 살아가고 싶다면 월급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라라고 해요. 우리의 몸과 정신을 사용해서 버는 돈,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몸을 때우는 사람도 있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엔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월급을 받죠. 이것으로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습관을 완전 몸에 배게 해서 의식주를 나의 규모에 맞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SNS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주가 평준화가 됩니다. 아, 남들이 이런 걸 먹어? 남들이 스타벅스를 가? 아, 요즘 이런 게 뜨고 있어 라고 하면 비슷한 걸 따라합니다. 월 200만 원 버는 사람, 400만 원 버는 사람, 600만 원 버는 사람이 비슷한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이 함께 어울려 돈을 쓰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월 200만 원 버는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월 6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자기 용돈으로 100만 원 쓰든 200만 원 써도 괜찮아요. 근데 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막 진짜 모든 돈을 다 써버리면은 누가 가난해질까요? 결국에는 그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 600만 원 버는 사람은 계속 소비하면서 살아가는데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이제 하다가 관계 단절이 되죠. 그러면서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아니,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부자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모임하고 개모임하고 돈 쓰고 얼마 안 가더라고요. 몇 달 안 가요. 1년도 안 가요. 그 사람들 자랑하는 거 배 아파서 꼴을 봐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아이들 돌보고 이런 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소비를 왜 하나요? 자녀 교육을 왜 할까요? 왜 좋은 집에 살고 싶을까요? 왜 좋은 차를 타고 싶나요? 우리는 행복, 만족, 안정을 얻고 싶다고 합니다. 인정을 얻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가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인정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저축을 했을 때 행복하고 만족하고 저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많은 삶이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느라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자녀들이 성공하면 보장해주겠지. 좋은 곳에 취업하고 잘 시집가고 장가 잘 가면은 도와주겠지라고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자녀 교육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나는 아이에게 뭘 원한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아는 분은 학원을 안 보내고요. 정말 엄마의 노력으로 아이를 영재를 키웠어요. 하지 마라, 해라 소리 안 하고 사랑으로 키웠더니 아이가 학원을 왜 안 보냈냐고 원망하네요. 참 그죠. 학원 많이 보내도 원망하고 공부 많이 시켜도 원망하고 공부 안 시켜도 원망합니다. 이래도 원망하고 저래도 원망하니까 사실은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대요. 돈을 쓰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은 돈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다 써버려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축을 하지 않으면 돈은 모이지 않는다. 돈을 모으지 않으면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없으며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을 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중학교 때까지는 부자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어렸을 땐 잘 나갔어 라고 그런 그 시댁이 옛날에 부자였대. 뭐 정말 많아요. 그런 스토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수입이 많지 않다면 돈을 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지입니다. 제가 노래방을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노래방을 가지 않고요. 유튜브 노래방으로 노래 부르고 춤도 춥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노후에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서 전세를 얻고 그 집을 판 돈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남는 돈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집을 팔아서 생활을 한다고 하니 막막했다라고 해요.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친구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집에 머뭅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맨날 삼시기로 삼시세끼 밥 먹는 남편을 좋아하나요? 전 싫을 것 같아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남편이 삼시세끼 집에서 밥을 먹고 내가 그걸 차려주기를 바란다면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전라남도 해남에 사십니다. 해남에 바로 집 뒤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마을회관에서 맨날 밥도 해 드시고 에어컨 틀고 난방하면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가십니다. 금강산을 벌써 2번이나 가셨고요. 전 세계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시골이 오히려 여러분 돈 안 쓰고 살기 좋습니다. 되게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요. 냉장고에 무슨 고기, 쌀, 과일이 되게 많대요. 그 지원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게다가 취미생활, 무형문화재로 관광순례도 막 하시고 산악회도 있으시고 아주 제가 보니까 아주 전국에서 우리 시부모님이 제일 재미있게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막 내가 도시에서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소비를 많이 하며 사는 삶에 이렇게 젖어 있기보다는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시고 사시면 좋겠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1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시고요. 카드를 제가 얼마 쓰냐고 여쭤보았더니 10만 원도 안 쓴대요. 카드를 쓸 일이 없대요. 돈을 쓸 일이 없대요. 카드 10만 원은 제 생각에는 뭐 기름을 주유하는 정도. 그래서 약속 스케줄 개모임이 대박 많으셔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라고 해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사례는 집을 팔아서 대출 갚고 전세를 얻어도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힘들다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살지 행복하게 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가계부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가계부 점검도 많이 해봤고,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 가계부도 제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EBS 허머 이코노미 코스를 통해서 가계부 멘토로 제가 2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치하지 않는다. 과소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모은 돈이 없죠. 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누리고 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해요. 그 남들이 여러분 돈이 없어요. 남들처럼 살면 통장에 돈이 없어요. 남들처럼 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가계부 다이어트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럼 하루에 10,000원에 살고요. 하루에 6,000원에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고 몇천만 원 모으며 삽니다. 자동차도 사고 집 사기 위해 대출 받고 외식 몇 번 하고 애들 사교육하고 옷 조금 사 입고 자기개발하고 영화 보고 이러면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자동차도 안 사고요. 집도 렌트하는 게 대세가 되었습니다. 집은 어떤가요? 월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도쿄의 역세권 이런 데는 막 100몇십만 원씩 해요. 원룸이. 그래서 일본은 지금 뭐가 유행입니까?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에요. 여러분. 버리고 안 사고 집이 작으니까. 집이 좁으니까 주차 돼요? 안 돼요? 주차 안 돼요. 젊은 사람 차 안 산대요.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상위 10% 안에 부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평범하지 않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잘 살죠. 미국, 호주 이런 데보다도 삶의 수준이 월등히 좋습니다. 맞벌이 함정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소비 수준을 소득 수준에 맞춰 살아가다가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실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혼자 벌어 사는 저소득층보다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남편 혼자 벌어서는 50% 저축을 했잖아요. 남편 혼자 벌어 50% 쓰고 사니까 제가 지금은 수입이 있으니까 또 다른 수입들이 많으니까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반대로 맞벌이 하다가 한 명 소득이 없다. 그러면 삶이 너무 궁핍해지는 거예요. 이건 버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통계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라. 33살에 결혼을 하자. 38에 차를 사자. 43살에 어떤 회사의 본부장이 되자. 48에 회사를 창업하자. 61세에 은퇴하자.
이 책의 저자가 아는 분 선배가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니 정말 목표대로 다 되었다고 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진 시기가 1년, 2년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다 이루었다라고 해요. 저도 제가 적은 목표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더 빨리 되었습니다. 몇 살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자, 몇 살에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다니자, 몇 살에 무슨 차를 사자, 2000cc 뭐 국산차 이런 식으로 몇 살에 몇 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자. 그럼 우리는 몇 살까지 얼마가 필요한지, 1년에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얼마를 벌고 모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보상도 해줘야 돼요. 돈이 없고요, 시간이 없어도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발리나 푸켓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목표로 잡으면 어떨까라고 되어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외여행하기 이런 거. 매월 10만 원 정도만 모으면은 3년이면 여러분 360만 원입니다. 충분히 동남아 여행을 갈 수 있죠. 아주 저가로 준비를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짧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한 목표 한번 막 떠오르는 걸 적어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자, 당신의 희망사항, 당신이 원하는 것. 지금 적지 않고요. 다음에 적어봐야지 이러면 다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종이에 적어도 좋지. 여러분이 댓글에다가 저는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이런 목표를 꼭 이루고 싶어요. 난 뭐 여기 여행을 정말 가고 싶어요. 나는 몇 년도에 뭐를 꼭 하고 싶어요. 이런 걸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들을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저와 함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법,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난관들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10가지 정해놓고요. 한 가지씩 하기 시작하면 점점 많이 이룰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생깁니다. 오늘 인생의 절반은 부자로 살자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밤 11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